호르무즈. 원래는 이란이 막겠다고 협박하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먼저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숨이 막힌 나라는 이란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배 126척이 그 바다 한복판에 갇혀 있습니다. 선원 169명이 40일 넘게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란보다 먼저 비명을 질렀는지 그 이유를 기름값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 기름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을 가져와도 한국 공장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 15척이 해협 입구에 들어서면서 이지스 레이더가 반경 500km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지나가는 모든 배를 잡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유조선은 웃으면서 보냅니다. 이란 항구와 연결된 거래선만 골라서 잡습니다.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입니다. 두 척의 유조선이 거의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싣고 있는 기름의 종류도 비슷합니다. 뜨바지도 중동입니다. 그런데 한 배에는 미군의 기가 따라붙고 다른 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통과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기름값이 최종적으로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이란과 연결된 돈줄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가판위로 내려옵니다. 선장은 속수무책입니다. 쟤는 그 자리에서 납포됩니다. 문제는 봉쇄가 아닙니다. 피터링입니다. 미국은 바다를 잠근 게 아니라 돈줄만 골라 목을 졸랐습니다. 최해 혁명 이후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텍사스가 돈을 법니다. 예전엔 중동 불안이 미국의 공포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수익 구조입니다. 동맹국들이 파병을 거절하자 미국은 선언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혼자 한다. 대신 이 바다의 법은 우리가 정한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사태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무엇에 베팅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중동산 원유는 황성분이 많고 끈적한 중질류입니다. 이 기름을 처리하려면 특수한 고도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정유사들은 이 설비 투자를 꺼렸습니다.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유사들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이 설비를 완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베팅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동산 중질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싼 원유입니다. 남들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그 싼 기름을 들여와 고도화 설비로 정제하면 마진이 더 크게 남습니다. 같은 원유를 사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항공유와 경유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진의 원천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아시아 정유사 평균을 꾸준히 웃돌아왔습니다. 남들이 버리다시피 하는 싼 기름으로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 구조 덕분에 국내 공급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수출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동산 중질류를 잘 다루는 능력 자체가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유산업이 아시아에서 강자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족쇄가 됐습니다. 정유 공장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상압증류탑을 통과합니다. 이 거대한 탑 안에서 원유는 온도에 따라 여러 성분으로 쪼개집니다. 탑 내부의 트레이 간격, 압력 설정, 열 교환기 배열이 전부 중질류의 정도와 황 함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탈환 설비로 넘어갑니다. 황을 제거하는 촉매의 배합 비율, 반응 온도, 처리 시간, 이것도 전부 중동산 원유 기준입니다. 설비 하나하나가 중동산 중질류에 맞춰 최적화된 정밀기계입니다. 이제 한 정유사 임원 회의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급팀장이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달 중동산 물량 확보가 불확실합니다. 분위기가 굳어집니다.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설비 팀장이 바로 받아칩니다. 미국산 경제유를 지금 설비에 넣으면 수율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산 원유는 성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황이 적고 가벼운 경질유입니다. 중질유 기준으로 설계된 상압증류탑에 경질유를 넣으면 분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항공유입니다. 불순물 허용 기준이 가장 엄격해서 원유 성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항공유 수율이 떨어지면 납기가 흔들리고 항공사들은 바로 다른 공급처를 찾습니다. 그 다음 경유입니다. 같은 원유를 사도 경유를 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은 줄고 단가는 올라갑니다. 재무팀장이 덧붙입니다. 수율이 10% 떨어지면 같은 원유로 버는 돈이 15% 이상 줄어듭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돈을 잇는 구조입니다. 설비를 경제, 유처리 방식으로 개조하려면 수조 원입니다. 공사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사이 비효율 상태로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대기업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중소정유사는 2년치 적자를 버틸 자본이 없습니다. 먼저 무너지는 건 대기업이 아닙니다. 영업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설비 개조 기간 동안 공급 안정성이 흔들리면 고객사들이 움직입니다. 싱가포르 정유사, 중국 정유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진 거래처는 되찾는데 납기 회복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개조가 끝나도 시장 점유율은 이미 줄어 있을 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테이블을 훑어봅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없습니다. 평생 경유만 써온 고성능 엔진에 갑자기 휘발유를 넣는 겁니다.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엔진을 바꾸려면 차 한 대 값이 더 필요합니다. 교체 기간 동안 차는 세워둬야 합니다. 경쟁사 차는 그동안 계속 달립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을 사도 공장이 손해를 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구조가 왜 특히 무서운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동산 물량이 끊기면 비상재고를 소진하면서 시간을 법니다.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체 공급선은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을 넣으면 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율이 떨어지면 단가는 오르고 마진은 줄어듭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고객사가 이탈합니다. 그래서 설비를 개조해야 합니다. 2년에서 3년, 수조 원입니다. 개조하는 동안 경쟁사가 시장을 장악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이번엔 미국산 원유에 최적화된 공장이 완성됩니다. 미국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단가를 올리는 순간 이 공장의 운명이 다시 달라집니다. 중동 의존에서 벗어났지만 미국 의존으로 넘어간 겁니다. 상대방만 바뀐 겁니다. 중동산 고집하면 물량이 없습니다. 미국산 전환하면 수율이 깨집니다. 설비 개조하면 수조 원의 수년이 필요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미국 의존 구조가 고착됩니다. 이 흐름의 끝에 답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돈만 주면 누구나 기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중동 기름, 러시아 기름, 미국 기름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됐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가격 협상력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선택의 자유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군사작전이 아니라 계약서로 진행된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정유사 법무팀 회의실입니다. 미국산 공급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담당자가 첫 번째 조항을 읽습니다. 최소 구매 수량 조항입니다. 담당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매달 일정량 이상을 무조건 사야 합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공급량 조정 권한이 공급자 측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멈춥니다. 우리 공장 가동률이 텍사스 유정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물량 결정권이 우리 손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위약금 주모입니다. 담당자가 숫자를 확인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금액이라면 빠져나오는 것보다 계속 사는 게 낫습니다.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 장기 계약 의무 기간 5년입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번 서명하면 다음 설비 개조 전까지는 미국산을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을 내거나 설비를 또 갈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부담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누군가 천천히 계약서를 덮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해운사 운항팀장이 허가 항로 목록을 펼칩니다. 미국이 허가한 항로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다니고 무엇을 나를지를 미국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구매팀이 미국산 헬륨 대체 공급선 단가표를 받아드는 장면도 같습니다. 카타르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공급량 보장도 약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다음 협상 때 협상력은 지금보다 더 약해집니다. 포탄이 아니라 계약서가, 군함이 아니라 공급 조건이, 전쟁이 아니라 표준이 한국을 묶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배 126척, 선원 169명, 40일. 이 숫자를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새벽 4시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떠있는 유조선 한 척입니다. 기관장이 기관실 점검을 마치고 선실로 올라옵니다. 창밖으로 미군 이지스함의 불빛이 보입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는 닻을 내리고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이 뿌린 기뢰 경보 때문입니다.
움직이면 위험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름과 식량이 줄어듭니다. 선장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냉동고 재고 확인, 식수 탱크 잔량 체크입니다. 30일치에서 20일치가 됐고 지금은 열흘치가 남았습니다. 처음엔 정상 식단이 나왔지만 지금은 간소화된 메뉴로 바뀌었습니다. 고기 대신 통조림이 올라옵니다. 선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더 이어지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교대 근무 주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교대 선원이 와서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대 선원을 보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40일째 같은 얼굴들이 같은 갑판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장기 대기가 이어질수록 피로는 누적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의 사람들이 화물 관리와 기관 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피로가 누적된 장기 정박 상황에서 사고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수는 피곤한 사람이 합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귀국 날짜를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이가 전화기 너머로 묻습니다. 아빠, 언제 와? 선장은 잠깐 침묵합니다. 배가 오래 서 있으면 또 다른 비용이 쌓입니다. 전쟁구역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엔진 재가동, 점검 비용이 따라옵니다. 유조선화물은 온도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발전기 연료가 소모됩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루에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보험사는 추가 갱신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담보 상황을 재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배가 서 있는 매일이 출구 없는 적자입니다. 해운사 본사 상황도 다릅니다. 하루 손실액만 2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틀만 배가 묶여도 1년치 수익이 날아가는 중소 해운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해운사 대표가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다는 답이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맞추기 위해 개인 자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선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선원들처럼 이 대표도 지금 출구가 없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건 해운사만이 아닙니다. 배가 싣고 오는 원자재를 기다리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납품을 기다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수출 납기를 기다리는 해외 고객사가 있습니다. 한 척의 배가 묶이면 그 파장은 공급망 전체로 천천히 번집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연쇄적으로. 그런데 이 피해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헬륨입니다. 웨이퍼 위에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장비 내부는 극저온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영하 200도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헬륨이 그 냉각을 담당합니다. 질소나 수소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헬륨은 원소 중 가장 가볍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입니다. 극저온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헬륨만큼 되는 기체가 없습니다. 대체제로 전환하려면 장비 자체를 교체해야 하고 공정 재검증에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멈춘 라인을 다시 극저온으로 안정화하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웨이퍼 불량률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데도 추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인 하나가 멈추면 재가동 버튼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헬륨의 상당량이 카타르에서 옵니다. 카타르 역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한 반도체 기업 구매팀 비상회의실입니다. 화면에 전 세계 헬륨 공급처 목록이 올라옵니다. 미국산, 러시아산, 호주산, 전화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 기업들이 동시에 비슷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물량을 두고 가격이 치솟습니다. 장비 엔지니어가 현재 재고 며칠치 남았다고 보고합니다. 염호 팀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사입니다. 납기 맞출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확답을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팀원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납기가 밀리면 고객사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안이 경쟁사입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납기 한 번 밀린 공급사를 빠르게 교체합니다. 반도체 공급이 밀리면 그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빠져나간 고객사를 되찾는 데는 납기 회복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경쟁사가 그 자리를 채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라인이 멈추고 납기가 밀리고 고객사가 이탈하고 경쟁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헬륨 재고가 회복된 뒤에도 이 연쇄 반응은 한참 이어집니다. 문제는 헬륨 부족이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진 납기 신뢰가 문제입니다. 주유소 가격표는 생활비 문제입니다.
헬륨이 끊기는 건 한국 수출의 심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봤습니다. 정유 설비, 해운, 반도체. 이 세 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특별히 더 아플까요? 일본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지금 한국만큼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유사들은 중동산 비중이 높긴 하지만 한국처럼 중진류 고도화 설비에 전부를 건 구조가 아닙니다. 다변화가 더 돼 있습니다. 독일은 정유산업 자체가 수출 지향형이 아닙니다. 내수 중심이라 타격 규모가 다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동 에너지를 가공하고 운반하고 재수출하는 구조로 경제 전체가 짜여 있습니다. 정유사는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 정제해서 아시아 시장에 팝니다. 해운사는 중동 항로로 먹고 삽니다. 반도체는 중동산 헬륨으로 라인을 돌립니다. 한국 경제의 수출 핵심 세 개가 전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한국은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이 바로 깎입니다. 문제는 수입국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동 에너지를 가공하고 운반하고 재수출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석유를 팔아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바다가 막혀서 한 방울도 못 나갑니다. 이란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됐고 공무원과 군인들은 석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급할 게 없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텍사스 기름이 더 비싸게 팔립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산을 고집하면 봉쇄 리스크를 떠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산으로 전환하면 설비 종속과 함께 협상 주도권까지 넘어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미국이 고리를 줍니다. 이 구조에서 청구서를 가장 먼저 받아든 나라는 이란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봉쇄한 게 아닙니다. 중동 에너지에 묶인 나라들을 미국식 표준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유 설비가 흔들리고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고 126척의 배가 갇힌 이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표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기름값이 아닙니다. 미국이 에너지 표준 전쟁에서 거둬들이는 청구서입니다.